하시고 눈으로 익히세요. 그러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오죠. 자 이제 8강 운수업과 공중접계역 운수업과 공중접계역. 자 이제 그 155, 그 운수업을 봅시다. 운수업. 우리가 운수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다른 개념이 154페이지 개념 봅시다. 운송의 개념. 자 운송은 그 장소가 육상이라는 그 지표에 하나지 않고, 자 육상이라는 거 하나지 않고 어디에요? 지중, 지하철 또는 지상, 공간, 그 공중 케이블뿐만 아니라 상업상의 호천, 항만 이것도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하면 이게 다 운송이에요. 운송. 운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보다 좀 넓어요. 넓으니까 이것도 다 운송의 개념이다. 그래서 개념이 가끔은 물어보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걸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은 문제 나와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봐 주세요. 꼭 읽어보시는데 이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그 155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운송 계약의 성질을 봐야 돼요.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 노란색으로 운송 계약의 성질. 자 노란색으로 운송 계약은, 자 빨간색입니다. 도급 계약. 도급 계약이 뭐예요? 일을 마무리해 줘야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죠. 대가를 받을 수 있죠. 그게 도급이죠. 우리 채권에서 배웠죠?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낙성 분료식 계약. 그 다음에 또 체크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유상계약. 자, 원칙 유상, 예외 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원칙은 유상이에요. 그게 운송계약의 성질입니다. 계약의 유형입니다. 자, 이제 넘겨주시고. 이거는 그냥 그 제가 제목만 가지고 그냥 쭉 얘기할 테니까 내용은 좀 여러분들 봐주세요. 우리가 물건을 운송을 해요. 운송을 하게 되면은 그 운송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도치 운송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156페이지 보시면은 그 수화인의 권리 의무가 나오죠. 수화인. 예. 저 물건 운송에서 수화인의 지위가 나와요. 자 앞에 있는 내용도 그냥 그 운송에 대한 개념 나왔고 이번엔 수화인의 권리 의무가 나왔는데 수화인은 첫 번째로 보세요. 수화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중요하죠. 운송의 당사자가 아니래요. 수화인이.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누가? 수화인은 아니라는 거 당사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개념만 잡으시면 돼. 자 복귀 계속요. 상법은 일정한 경우 수화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왜 이가 당사자가 아니냐면은 서울과 부산 간에 거래가 있어요. 제조업체가 있고 제조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이게 일본으로 수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산까지 이 물건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럼 누군가 운송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운송하는 사람은 트럭 운전사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물건만 옮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이 운전하는 사람도 책임 의무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 그게 수화인이라고, 수화인. 자, 이제 그래서 수화인의 권리 취득은 송화인의 권리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송화인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본다는 거죠. 자, 송화인도 나왔고요. 수화인도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화물상환증이란 말 나오죠. 개념 잘 보세요. 화물상환증, 가로 뭐라 해서 선화증권. 채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이 상법에서는 아주 이게 즐겨 쓰이는 거죠. 자, 화물상환권은 내가 버스에다가 물건을 실었어. 저 부산에서 물건 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 그러면 뭘 표시해 줘야 돼요? 뭘 흔들어야지 물건 찾을 수 있어요?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게 얘기하는 화물상환증이에요. 내가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화물상환증이라고. 되시죠? 자,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으로 유일한 권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화인의 지위는 송화인의 지위와 함께 증권 소지인에게 흡수돼 버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화인의 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위가 이해되시죠? 이건 누가 가지고 있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송화인하고 수화인이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하지만 모양새만 그리면 돼.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네, 그림을 그리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수화인의 지위가 단계적으로 발전이 되겠죠. 자,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세요. 이 물건이 받는 거와
중간에 가는 거와 도착했을 때 그 단계를 그리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운송계약에서 운송의 진행 정도는 이 수화인의 지위가 점차 강화되겠죠. 내가 물건을 받게 되면 이제 오로지 내가 책임다지겠죠. 자, 물건을 인수해 넘겨줬어. 그러면 난 책임이 없어지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 자, 우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운송 도중에 송화인의 권리만 존재하고 있죠. 얘는 보내줬으니까 권리만 존재해. 그렇지만 수화인은 이 운송물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요?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자, 그러나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수화인은 이 항공 상한증을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수화인은 송화인이 갖는 그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해요. 자,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송화인하고 수화인 중에 먼저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우선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물건을 받죠. 물건을 받게 되면 송화인의 권리는 사라져요. 오로지 이제 수화인의 권리만 책임만 지금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보면 이때에는 송화인과 수화인의 부진적 연대 채무만 부담하게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가는 단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특별하게 체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물건이 가고 있다, 도착한다, 그러면 물건 받은 사람 책임진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물건의 운송에 보면 이제 운송인의 의무가 있죠. 운송인의 의무. 저 운송인은 이제 수령, 운송, 보관, 인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얘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인의 권리가 또 있어요. 내가 운송했으면 거기다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권리예요. 그래서 운송인의 인도 청구권이 있고 화물 명세에 대한 교부 청구권이 있어요. 이건 읽어보시면은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운임,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청구권도 가지고 있죠. 운송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돈 안 줬어요. 그러면 유치권도 가질 수 있죠. 돈 안 주면 돈 줄 때까지 나 이거 물건 못 내줘. 막 이럴 수도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송물이 만약에 공탁도 할 수 있는 건 공탁도 하고, 만약 공탁할 물건이 아니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 배가를 가지고 이제 공탁을 걸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소멸시효 체크하세요. 노란색으로 소멸시효. 자, 노란색으로 체크합니다. 운송인이 송화인과 수화인에 대한 채권은 빨간색으로 1년간 짧죠, 아주. 그래 노란색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완성된다. 상법은 짧아야 다. 기간이 다 짧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67페이지에 보면 고가란 말이에요. 고가. 물건이 비싼 물건은 특이한 거죠. 어떤 특별히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취지 167페이지 반가로 3 고가물에 대한 특칙이에요. 자, 취지,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해서는 송화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그 금액 있죠. 가액. 그걸 반드시 명시해 줘야 돼요. 명시해 주고 그 한에서만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 책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1억짜리 1억짜리 다이아몬드 이상이겠지만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꺼내놓고 이거 모조야 한 1,000원 해 이러면 그 1,000원 밖에는 배상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가면 그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재밌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명시했을 때, 명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그거예요. 명시하지 않으면 책임은 당연히, 명시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분실돼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자, 어떤 일반적인 금액으로 그냥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액을. 항상 명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안 할 때도 있으니까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167페이지, 양가로 3, 노란색으로, 단기 소멸시효. 노란색으로. 자, 빨간 거부터 먼저 체크합시다. 그 밑에 줄의 끝에 보면, 자, 빨간색으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빨간색 1년. 또 체크하세요.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 밑에,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밑에, 5년이 적용. 또 체크하세요. 빨간색으로,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로부터, 체크하세요. 1년. 또 체크하세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다. 자, 나머지는 노란색입니다. 자, 이제 노란색 갈게요. 운송인의 책임을 운송인이나 이행 보조자에게 악의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어떻게 돼? 1년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노란색으로 운송인이나 이행 보조자가 요번에 어떻게 악이죠? 그때 5년입니다. 나머지 더 체크하세요. 일반 상사 시효인 5년이. 자, 일반 상사 시효는 5년이죠. 우린 민법은 일반 채권 10년이죠. 절반이죠. 5년이죠. 나온 거예요. 악의는 이제 일반 상사 시효로 적용한다는 거 5년. 좀 길죠. 1년에 비하면 길죠. 자, 거기가 또 특히 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여객 운송이냐, 여객 운송이라는 게, 보세요. 여객 운송은, 여기 보세요. 170페이지. 일반적으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들에 의해서 자연인이라고 했죠? 자연인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 이게 여객.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만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객 운송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뭐 읽어보는데 뭐 힘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봐주시고. 자, 이제 174페이지 공중접기업. 자, 공중접기업이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극장 보이죠? 여관, 음식점,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거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이제 거래. 위에서 이제 거래를 영업을 하는, 이런 걸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을 다 공중접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 상해에 속한다는 거죠. 46조죠. 기본적 상해입니다. 이것도 다. 기본적 상해에 들어가는 거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물적 설비, 장소를 말하게 되고, 극장, 여관, 음식점, 그 이외에 목욕탕, 수영장, 다방, 골프장, 당구장, 이발소, 유원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개념을 물어보진 않아요. 사실 물어보지 않는데 여러분들 개념 잡으라고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게 돼요? 내가 거기 거래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기준품목 같은 게 보관하잖아요. 맡겼을 때 그 맡긴 거에 대한 어떤 책임 소지, 이런 걸 이제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측에 있는 공중접기업자에 대한 책임이에요.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책임 안 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어디까지 책임지냐? 그래서 항상 써있죠. 이러이러한 거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잘 보관해 두시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잘 보관하라고 막 이렇게 경고장이 나오죠. 하지만 그게 모든 걸 책임을 면책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방가루 1 보세요. 노란색으로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노란색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밑에 쭉 우측에 보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또 빨간색으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 자, 이제 노란색으로 합니다. 공중접기업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인 것임을 노란색으로 체크하세요. 증명하지 아니하면, 불가항력이라고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2조 1항에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양가루 1 빨간색으로 책임의 요건, 빨간색이에요. 저 밑에 줄 빨간색으로 임치, 또 체크하세요. 멸실과 훼손. 그럼 방금 얘기 나온 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물건의 임치, 멸실, 훼손이 뭔지 또 상세히 봅니다. 동그라미 1 물건의 임치, 밑에 줄 노란색으로 공중접기업의 고객의 물건을 임치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건이 성립되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멸실 또는 훼손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고객으로부터 임치해야 되고, 세 번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밑에 줄 노란색으로 체크하세요. 공중접기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돼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 면책사유 보세요. 면책사유. 면책사유 읽어보면 보세요. 보시면은 공중접기업은 임치받은 물건 또는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그죠?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 입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면책된다는데 못하면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이 뭐냐? 밑에 나오죠. 불가항력이란 특정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 의무를 다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없다 할 때,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지할 수 없다는 그 위에, 그게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우측에 방가루 임치받지 않는 물건에 대한 책임. 내가 맡기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때는 어떤 책임이 따르냐 이거죠. 첫 번째 줄 끝에 노란색으로 공중접기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될 때는 그 책임을 배상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책임은 휴대 수화물에 대한 여객 운송에 대한 책임이 같은 이런 과실 책임인데, 자, 밑에 이제 중요합니다. 밑에 빨간 걸로 체크했어요. 입증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 자, 이제 나머지 노란색으로 공중 접기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 자, 이 책임은 고객 스스로 그 물건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었다고 보아서 임치물에 대한 공중 접기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훨씬 감경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임치받지 않는 물건에 대한 책임, 요거 우리가 잘 이해 못하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요? 지금 공중접기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는 물건인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라고 나왔죠. 경우에는 아니고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입증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거죠. 자, 이제 양가를 보세요. 책임의 요건. 동그라미 1.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죠. 그 안에서 휴대하고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관을 보시면 그래서 여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이걸 보시면 딱 그것 떠올리시면 돼요. 떠올리시면. 자, 밑에 칠까지 빨간색으로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죠? 누가? 고객이 노란색, 나머지는 빨간색. 자, 넘겨주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공중접기업자 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과실. 예, 그 종업원의 과실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용인의 과실이니까. 자, 이제 노란색으로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 빨간색입니다. 공중접기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나머지는 노란색. 이로 인하여 빨간색으로 멸실 또는 훼손, 그리고 나서 칠흑색 노란색으로 되어야 한다. 자, 공중접기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휴대물에 대한 멸실 또는 훼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줄 빨간색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 자, 나머지 노란색입니다.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기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돼. 이게 이제 끝 문장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다 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가물의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고가물의 책임. 네 줄 내려와서 끝에 상법은, 자, 빨간색입니다. 화폐, 또 빨간색 유가증권, 또 빨간색 기타 고가물, 나머지 노란색이에요. 에 대하여 고객이, 자, 빨간색으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자, 빨간색입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끝에 빨간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럼 중간에 이제 노란색입니다. 공중접기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앞에 있는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제가 175페이지 방가를 외에는 임치받지 않는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잘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왜 짚고 나가냐면은 이거 그냥 훅 넘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냥 고가물이 아니라 임치받지 않는 물건도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예요. 일단 책임져. 하지만 고가물은 아니라 고가물은 꼭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업자가 더 귀하게 보관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난 책임 안 지겠다고. 왜? 이런 조항 때문에. 그죠? 하지만 일단 고가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 그리고 앞에 임치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는지,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나와. 이 부분에서. 자, 이제 하나하나 세분하게도 나온 거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2편 이제 보험편이에요. 보험편이